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쉬었던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의욕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을 했는데 이 코너를 정규 코너가 아니라 수시 코너로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오후나 저녁에 이게 녹화하고 녹음하는데 그 시간을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포카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긴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사건, 경제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수시로 형태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이거 촬영하는, 이 녹화하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10시, 금요일 밤 10시 현재 달러 원 환율 1208원입니다. 14일, 13일 밤에는 1220원 훌쩍 넘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깐 반등했다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요. 두 번째 보실 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17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172%. 완전 과매수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은행의 대출 금리와 연결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 최근에 아마 많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계속 매달 떨어지고 있어서 제 금융비용 절약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매수 상태,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살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8월 8일에서 8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주간 채권시장 주체별 매매 현황입니다. 외국인 17499, 저게 1조 7499억 원입니다. 단위가 억이거든요. 거기에 기관은 8조 원입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동안 10조 원 가까운 채권을 산 거죠. 결국 주식에서 판 돈이 거의 다 채권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안전자산, 리세션 공포도 있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일주일 동안 10조 원의 채권 매수 자금이 몰렸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대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는 이미 넘어섰고, 오늘 하루만 5% 가까이 하락했죠. 아무튼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만 본다면 과매수 상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명리학 용어긴 한데요. 물극필반이다. 이렇게 몰리게 되면 성질이 변하게 되죠. 조만간 채권 금리에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 이런 생각해 봅니다. D램 반도체 지수가 7월 중순경에 급등한 이후에 하락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 30일,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간 코스피 주체별 매매 동향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보면 외국인 있죠. 외국인이 지난 2주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려 1조 4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8월 5일, 6일에서 바로 옆에 개인들이 거의 8,500억 매도했고, 결국은 저기 신용물량, 대주물량이 털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이 들어왔고, 맨 오른쪽 연기금에서 5일, 6일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 연기금 주식 매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포카라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코스닥 주체별 매매 동향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았고,
코스피와 그럼 다른 거, 개인들이 6.17일 대규모 신용 물량이 털린 이후에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23일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해야 하는 미팅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과 재무부 장관 등이 모두 참여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때 23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23일이니까 한국으로는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이 되겠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때 중앙은행이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연설로 주식시장이 급등을 연출했어요. 그 이유는 시장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이를 가지고 현재 조정 중인 주식시장인데 상당히 공포감,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연준의 금리 스탠스거든요. 그 방향을 바꿀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 파월 의장이 그에 굴복하는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과 전화 인터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려면 제가 녹음을 잘 못해서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괜찮으니까 참고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제가 피치 못할 휴가를 드렸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질문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난주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였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오늘 밤 새벽이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만 가까워지면 그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은 매월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고요. 선물은 또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요. 예. 그래서 주로 선물 옵션 만기 때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이고, 예. 옵션은 매달 이제 오는데 왜 그러냐면 선물 옵션하고 주식 현물하고 연계를 해서 그 웹도둑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제 그 개념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데 선물이 이제 꼬리인 거죠. 선물하고 옵션이. 그리고 현물 시장이 몸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돼서 그 몸통의 변동성이 확대되냐면 선물이나 현물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낮은 가격에 보유하고 있다. 현물보다. 그잖아요? 그러면 예. 현물하고 선물하고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주고 있다.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현물 주가가 높다. 그러면 현물을 빠뜨리고 옵션을 올리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션이 고평가냐 현물 대비 옵션이 저평가냐에 따라서 현물 시장이 등락이 심한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 예. 현물을 매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물을 또 외국인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기 이후에는 다시 또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만 파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파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또 이제 역전시킬 때는 또 그걸 다시 사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옵션 만기일에 즈음해서 그 옵션하고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 그때만 옵션 시장에 돈을 먹고 다시 현물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네. 만약에 현물을 안 산다 하더라도 옵션의 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장난일이라고 하기는 뭐 이렇게 음모론 내지는 장난질 네. 이런 거보다는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핵심이에요. 예. 개인들은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거의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카운터파트 역할, 수동적인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선물 옵션을 움직이는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쪽인 개인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내린다. 선물을 막 매도친다. 예를 들어 매수한다. 이럴 때 그 선물의 가격이 급등락을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은 그 현물을 주고 있잖아요. 많이. 예.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연계하는 매매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현물이 고평가다. 그러면 현물을 팔고 옵션이나 선물을 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물이 너무 저평가다. 선물 시장 예. 파생 상품 대비 저평가다. 그러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죠. 그런 매매를 능숙하게 해요. 그렇지만 개인들은 그렇게 능숙하게 못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개인이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대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단지 한 방향의 플레이밖에 못 하잖아요. 선물이면 선물, 현물이면 현물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예. 하나만. 근데 외국인은 양반 두 개를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쥐고 있으면서 서로 저평가된 부분을 팔고 고평가된 부분을 사고 하면서 그렇게 가격을 조정해서 무위험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 따먹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거는 개인들은 못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 예. 이제 8월은 넘어갔고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예, 동시만기. 예. 그러면 현재 선물은 고평가 단계입니까? 아니면 현물보다 저평가 상황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선물을 못 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드리기가 그걸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 있죠? 네. 코스피 200 선물 지수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00 지수하고 현물 지수하고 그걸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비중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게 미약하면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네. 어느 한쪽이 고평가일 거예요. 예. 그 고평가 정도가 심하면은 고평가 정도 심한 거를 팔고 저평가된 거를 사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현물 지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 코스피 및 코스닥이 지금 급락 상황을 연출했는데 이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 대주 물량, 신용 물량이 대거 청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신용 물량이 청산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정도 규모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당장에 오늘치 수치는 안 나오지만 3일 전 수치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고점 대비해서 약 3조가 떨렸어요. 그게- 그게 이제 코스피가 네. 한 1조 3천 정도가 신용 물량이 줄었고 코스닥은 더 많이 줄었어요. 1.7조가 줄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훨씬 시가총액이 작은데 1.7조가 털렸기 때문에 그 타격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신용이 4.2조, 코스피 신용이 한 3.7조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 물량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4.2조도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털리긴 했지만 네. 부담스럽죠. 아직도. 평상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면 시장에서 안정을 찾을 만한 규모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7조가 털린 적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이건 그 신라된 쇼크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신용 반대매매 뭐 이런 물량이
지나치게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털리면 단기적으로는 거의 맥시멈 저는 털리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로만 볼 때 주간 단위로 코스피가 0.2% 정도 올랐어요. 예. 더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가격이 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진다든지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떨릴 위험은 있지만 지금 4조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이 수위가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신용만 이렇게 털린 거고 주식 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종금사나 저축은행 같은데 예. 연기해서 꼭 빌려준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재피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 재피지도 않습니다. 이 통계. 그러니까 충분히 1.7조 이상 그것도 털렸을 거예요.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신용을 못지않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야말로 이 주가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털렸고 지금 정도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지느냐 여부가 문제인데 이 정도 선에서 지수가 버티고 더 안 빠진다면은 신용 잔고가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신용 잔고가 빠지면 예.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줄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예, 주식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시장의 진입 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정적인 그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맞죠. 네, 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용은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오르면은 또 투자가들이 신용을 쓰거든요. 예. 쓰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또 줄인다든지 또 강제매매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용이 줄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가분들 신용 쓴 투자가분들도 상당히 이제 원금을 날린 상황이 됐잖아요. 네. 본의 그래서 신용이 여기서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늘어난다. 그런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정도의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약 1조 5천억 이상의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 연기금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기금이 사실 이례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약 3.6조 정도 샀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시장에 좀 개입을 한 겁니다. 예. 개입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1.5조 정도 주가가 급락했을 때 네. 방어를 하면서 사들였어요. 저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국내 그 전체 기금의 18%를 국내 주식을 산다고 목표를 세워놨잖아요. 네. 운용 그거 할 때. 그래서 올해 현재 지금 18%를 채우려면 아직 18%안 채웠거든요. 네. 18% 채우려면은 약 한 7조 정도 더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한국 주식이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입을 할 여력이 있어요. 7조면은 지금 이제 한 6개월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1조 정도씩만 사준다고 해도 엄청난 어떤 매수 어떤 주체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연기금이 사들이면 또 한쪽에서는 뭐 또 이게 내 연금을 바닥내려고 아주 이렇게 해갖고 고갈시켜갖고 빠뜨려서 주식 위험자산인데 이걸 많이 사냐 이렇게 해갖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눈치를 보기도 할 건데 아무튼 연기금이 살 수 있는 올해 여력은 지금 현재 연기금 계속 기금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들어오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안 네.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7주 정도는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양반 들어온 뒤로 조금 약간 시장 친화적으로 좀 주식을 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국
주변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네. 홍콩의 시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투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만약에 사실 홍콩 하면 금융, 자유무역, 이걸로 버티고 있는 나라고, 한국하고도 중국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교역량이 있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투입한다. 그러면 예. 한국 경제나 증시, 그 다음에 나아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 저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지 않나요? 아니,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에 네. 그 인민해방군을 장갑차를 대기하고 또 10분 만에 홍콩에 건너가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무력 시위를 하면서 홍콩의 시위대한테 경고만 하는 건지 정말로 투입을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단지 만일에 투입을 한다면 이제 천안문 사태 추상의 사건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죽고. 네. 그러면은 이게 감당하기가 중국 정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어떤 사인을 주면서 홍콩 시위대를 중국 측에서 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효과만 얻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무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건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만일에 무력 진압을 한다 했을 때는 저는 주가는 전 세계 주식은 폭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빅숏을 쓴 작가 저자에 의하면은 홍콩발 블랙스완이 올 수도 있다. 예. 그게 홍콩에서 뭔가 사건이 터져서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정말이지 블랙스완이 돼서 전 세계 증시를 암흑색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만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와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렇게 유혈 사태가 난다면은 미국이 어떤 금융 조치라든지 이런 홍콩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만일에 발동되고 그런다면 정말 이제 심각한 단계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과연 할까? 지금 이제 일단은 소강 상태고 18일 날 다시 데모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2주 동안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약 8억 달러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8억 달러요? 예. 6주 정도 판 거네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지난 이제 시위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주택 거래량은 약 35% 거래량이 줄었다고 어제 블룸버그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콩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죠. 사실 중국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어도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위험자산 형태로 좀 안전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직도 지금 마지막 남은 어떤 리스크 같은데, 홍콩 문제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재산을 찾으면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저는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예. 만일에 홍콩 사태가 다시 굉장히 걷잡을 없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당연히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네네. 수요일, 목요일부터 지금 미국 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예. 이미 사실 10년, 30년, 3개월, 2개월 이런 것들이 이미 역전이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10년과 2년 금리 역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 맞습니다. 엊그제 이제 장중에 인버트가 됐었는데 네. 이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곧바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런 과거에 그런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50년 동안 네. 최근 50년 동안 5차례가 있었어요. 네.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네.
그런데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왔고, 단지 경기 침체가 온 기간이 바로 역전됐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네. 평균 예를 들어서 17개월 만에 온 때도 있고 21개월 만에 온 때도 있고 34개월 만에 온 때도 있고 그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21개월 정도 걸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이런 사인 때문에 투자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지표는 예사롭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이게 고쳐가 이 역전이 고쳐가 되어서 상당히 흐른다면은 진짜 사인으로 봐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120개월 이상이거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전후의 최장기 경기 확장 국면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주가도 같이 올렸어요. 자산가치도 올린 상태고 최장기간의 그 경기 확장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네.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어떤 사인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럼 선생님 말씀 당장에 오지는 않지만.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떠나야 하는 단계 아닙니까? 당장에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당장에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한 최소한도 20개월이면 2021년,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정도, 이때부터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게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11개월 만에 온 적도 있어요, 80년에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준다 이거죠. 지금 금리를 이렇게 내려도 독일이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지금 성장이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그렇게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 잘 안 보이잖아요. 반대 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또 나름대로 양적 완화를 엄청 많이 해서 유지가 됐어요 경기가. 네. 그렇지만 이게 120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가 61선을 깨고 121선을 깨고 241선을 깬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꺾이는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그럴 네.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어떻게 또 뭐 마이너스 금리 내지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중단했지만 네. 돈을 다시 풀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예,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미국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어떻게든 침체해서 막아내려고 하니까 그건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징후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꺾이는 징후라든지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이 꺾이는 징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약세 국면으로 가는구나 할 때는 좀 빼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죠. 보수적 국면으로 하고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형태로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이고 2008년 저점부터 12월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우지수 오른 거 보면은 좀 아찔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중간에 약간의 굴곡은 한두 번 있었지만 그 굴곡을 다시 넘어서면서 초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 어떤 연준이나 또 트럼프가 해서 다시 살려서 다시 또 초고가를 여전히 또 경신할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10년, 2년물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보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이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미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 경제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거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전돼 한국 있는. 경제는 어떻게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경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 경기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미국 경제, 그다음에 중국 경제, 유럽 경제, 일본 경제 이런 어떤 우리의 수출 시장의 경기나 경제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 상당히 종속적인 내수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외생 변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요. 단지 내수를 부분을 어떤 진작시키자 뭐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 추경도 편성을 하고 소재 산업 같은 거 육성도 하고 뭐 그건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주식세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국내 경제도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특히나 중국 경제나 같은 경우를 면밀히 보고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원화 환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공부를 하시고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GDP에서 수출과 수입,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고, 예, 즉, 그 정도가. 그렇죠. 반대로 32%가 내수라는 의미니 결국 예. 내수에서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많이 한다 그래도 2배가 넘는 외치, 즉 무역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단체에서 오늘 블룸버그가 나왔나요? 2.2% 경제 성장 올해 예상한다고 네. 상당히 좀 암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 말씀은 장단기 금리가 이번에는 다를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과거에 이 경기 침체 신호를 줬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는 당연히 무역의 비중, 즉 대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즉 중국과 미국 자체, 유럽 등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 점도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선생님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위생변수 스팟 형태로 제가 시시때때로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쉬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뭐 연결을 하되 정기적인 방송은 좀 죄송합니다. 제 시간상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